우리가 오늘은 당선 합격 계급 이 책을 읽었잖아. 장강명의 르포. 나는 르포를 좋아하지. 르포가 뭔데? 어떤 사회적인 현상 같은 거를 기사 쓰듯이 하는 거. 긴 기사 같은 거네. 보고 기사 또는 기록 문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작년에 나온 책인데 작년에 되게 이슈가 많이 됐던 책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약간 뒷북이지요. 나는 작년에 나온 책을 올해 내가 읽었다는 것도 놀랍고 보통 한 10년 지난 뒤쯤에 읽기 그러니까 때문에 일단 추천해주고 나면 10년 묵힌 후에 나는 그 10년 후에 그거를 읽는 게 더 신기한 것 같다. 이게 작년에 이슈가 됐다는 것도 놀랍다. 나는 왜냐? 네가 말했을 때 처음 알았으니까. 장강명이 문학상 시스템, 그러니까 문단, 등단과 관련된 문학상 시스템과 기업의 공개 채용 시스템 두 가지를 우리나라에 되게 큰 어떤 시스템이잖아. 뭔가 인재를 그렇지. 채용하거나 분야를 등용하거나 할 때 막론하고 이 제도가 사회적으로 계급을 만들어내는 그런 메커니즘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건 문학상이랑 기업 공채는 전혀 다른 분야이지만 사실 이게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고 공정하게 평가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되면 내부로 이제 진입해서 안정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는 시스템이니까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시스템이 왜 생겼고 이것이 어떤 폐해가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밝힌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잘 읽혀서 좋았어. 거의 한 이틀 3일 만에 읽었다니까. 이거 금방 읽을 수 있지. 이거 장강명 책 다른 거 읽은 거 있습니까? 아니 이 사람을 네가 이 책 이야기 해줘서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다른 친구한테 이런 책을 읽어야 된다고 했더니 장강명 이러길래 유명한 사람이냐고. 이 사람이 표백이라는 작품으로 등단했는데 표백이 또 엄청 센세이셔널했지. 도대체 누구들 사이에? 나 빼고? 책 읽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이 싫어서 댓글 부대 우리의 소원은 전쟁 뭐 등등의 책이 있습니다. 자 여기 책 소개. 그리고 금음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분은 뭐랄까 이런 그 사회의 주요 메커니즘에 대한 르포 기사를 쓰기엔 본인이 너무나 주류다 이거지. 주류.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초반에 그런 이야기를 써놨더라고. 주변인이 그 중심부를 취재하기는 어렵지만 중심에서 주변부를 취재할 수는 있다. 그 공모전 심사도 많이 하고 그러신 것 같더라. 뭐지? 부기 셔플? 여기서 자기가 심사했다고 나오는 기타 부기 셔플과 누운 배와 몇 개가 있었는데 두 가지를 강력하게 추천하길래 난 둘 다 읽어보았는데 일단 둘 다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 만약에 누군가가 읽는다. 책을 잘 안 읽는 그렇다면 기타 부기 셔플을 읽어라. 그렇다면 기타 부기 셔플을 내가 읽어라. 나중에 한번 시간 될 때 읽어볼게. 누운 배는 약간 지루할 수가 있다. 기타 부기 셔플은 음악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만약에 밴드 음악에 관심이 많은 옛날 밴드 음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아주 재밌게 볼 수 있지.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이런 제도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사회학자가 분석한 게 또 있더라고. 공모와 공채라는 게 우리나라를 약간 지배하는 시스템이 된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몇 쪽? 102쪽에 보면 나온다고 하는데 사회학자 토비어프, 미국 사회학자 토비어프가 서양에서 근대과학이 발전했는데 동양에서 그러지 못한 것을 인재평가 방식의 차이에서 찾았다. 동양은 국가나 스승이 뭐 과거제도 이런 걸 통해서 젊은이들이 능력을 평가받았다는 거지. 근데 유럽 같은 데서는 논쟁과 토론을 해가지고 체계적인 회의론으로 이어졌다. 첫 번째 섹션 당선으로 넘어가냐. 당선. 이 책에서 크게 얘기하는 것이 문학상과 공채니까 문학상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고. 나는 이분이
그 공모전이 크게 성공을 하고 이제 뭐 가장 보편적인 작가들의 등단이나 뭐 데뷔 방법이 된 게 96년쯤부터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신춘문예랑 이게 뭐 다르다는 식으로 하는데 난 그게 무슨 차이인지. 일단 신춘문예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공모를 받아서 신춘 새해 첫날에 신문에서 발표를 하는. 저게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한다는 거지. 신문사에서 하는 거지. 신문사에서. 보니까 또 책 읽다 보니까 신춘문예는 뭐 일제시대 이런 데 때부터 있었던 것 같더라. 옛날에는 그 등단은 신문으로 하는 거였지. 신문이나 그 신문으로 소설도 신문에 연재하고 이런 식인 거였잖아. 그러니까 문학 매체가 신문이 이 문학의 매체로서 되게 큰 거였었는데 지금은 좀 아니지. 그리고 읽다가 또 든 의문 하나가 계속 이 책에서는 문단 문학과 대중 문학을 나누던데 나는 뭐 한 번도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문단 문학이 도대체 뭐야? 뭐 대중 문학은 웹소설 같은 건가? 읽기 편한? 대중예술과 순수예술 일단 나누는 거잖아. 장르 문학이라고 하는 대중문학, 장르 문학이라고 하는 건 뭐 SF나 뭐 추리나 그런 거. 요즘 같으면 웹소설도 들어갈 수 있으면. 근데 뭐 추리나 그런 것도 SF도 충분히 예술성이 있으면 문단 문학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단 문학을 가르는 기준은 주제가 아니라 주제나 이 소설의 완성도가 아니라는 거지. 얼마나 잘 썼는지가 문단 문학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는 게 아닌 거지. 뭐 누가 썼는가? 오히려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쓴 사람이 등단을 한 작가인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발표했는가? 임경선 작가님. 임경선 작가님 같은 경우에 작품은 문단 문학이라고 치지 않겠죠. 그렇구나. 그 누가 인정을 하느냐 이런 거지. 이걸 잘 썼다고 해서 문단 문학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문단 문학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독립출판 같은 거 사람들 많이 하잖아. 독립출판으로 했는데 누가 진짜 기가 막힌 소설 같은 거 하나 냈어. 그럼 그게 문단에서 데려가고 싶을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문단 문학으로 포함되지 자네도 않는다. 등단해야지 막 이런 식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일단은 등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고 그러니까 그 뭐 이 책에 보면은 손아람 작가님이나 그런 분들이 등단 널리 알려진 공모전에 당선이 되기 전까지는 본인은 책도 내고 했는데 자기 이력을 쓸 때 등단 작가로 쓸 것인가 아니면 언제 등단했다고 볼 것인가 이런 거를 이 작가님의 글을 실는 매체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고 각각의 매체마다 다르게 등단 시기를 쓰고 막 이랬다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 그냥 글을 쓰면 등단한 거 아니야? 출판한 책도 있는데. 등단이잖아. 단에 오르는 거잖아. 계단에 올라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 단을 공모전이라고 보는 거네. 그거나 신춘문예 혹은 그 문예지에 자기 글을 실거나 대중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 평론의 대상도 되지 않고 보통 문단에서 어쨌든 뭐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지. 이게 문단에 들어온 사람만 문학가로 쳐준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쳐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거대 출판사 혹은 그 공모전을 주최하는 어떤 사실 그것도 출판사에서 많이들 하지. 근데 그런 것도 되게 놀랐는데 출판사들끼리도 그런 계급 의식 그거야말로 핵심인가? 그 문학사 그 몇 개의 그 문학 출판사들이야말로 문단 권력이지. 여기 문학동네 79쪽에 문학동네를 처음에 세울 때 그 대표가 인터뷰를 하는데
뒤풀이를 하는데 뒤풀이에서 10년 뒤에는 존경하는 창비, 문지와 같은 출판사들과 어깨를 견주는 일까지 말했는데 고참 기자가 땡! 이래가지고 말을 못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문동이 그렇게 됐고 근데 그래서 나는 그런 이 분위기가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그런 몇 개의 문학 출판사들이야말로 진짜 걔들이 권력이고 뭐랄까 문학이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한테는 문학은 현실의 그런 각박함에서 벗어나거나 뭐 새로운 좀 리프레시를 하거나 뭐 본인과 비슷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소설을 보면서 좀 공감하거나 어쨌든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런 용도로 문학을 접하는데 그 세계 자체도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이 사는 모습이랑 다를 게 없다는 게 그 좋은 작품 하나는 그런 여러 가지 되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작품을 둘러싼 세계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작품만큼 아름다운가 존나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내부 사다리 등단을 하면 이렇게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하고 점차 출판계의 인정을 받고 책을 내고 인쇄 수입을 올린다. 요런 그 내부 사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길이 막혔거나 너무 좁다고 보고 있대. 그래서 이런 그 자연적으로 사다리로 올라가는 과정이 막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슈가 되는 공모전에 등단을 했더라도 계속 공모를 하고 하는. 그래서 뭐 신인만 해야 된다는 게 없으니까 합격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지. 합격을 하면 좋지. 나는 회사를 안 다니기 때문에 공채라는 거에 대해서 존나 모른단 네가 말이야. 공모도 뭐 하는 게 없고 어떤 것도 없구나. 그렇지. 나는 등단을 하려는 창작자도 아니고 회사도 안 다니니까 공채를 경험한 사람이 얘기하면 되겠네. 공채에 대해서 뭘 이야기해야 되지? 그냥 대학 나와서 취직해야 되니까 취직을 생각할 때는 공채 말고는 다른 거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것. 진짜 괴짜 아니고서요. 진짜 공무원 시험 같은 거 하는 거 공무원 아니고서. 시험 그것도 뭐 공채나 똑같지. 그치. 응. 결과적으로는 응. 고시도 똑같지. 다 결이 같지. 고시, 공무원 시험, 언론고시, 소위 언론고시, 아니면 뭐 대기업, 공기업 입사 시험. 그리고 뭐 만약에 선생님 되려고 했을 때도 그것도 고시지. 다 똑같은 것 같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생 태어나서 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저런 공채를 위해 준비하는 것들만 해온 것 같아. 공채에 짜맞춰진 커리큘럼으로 계속 공부를 하게. 실제 생각해보면 수능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 여기서부터도 사실 그것도 합격이죠. 그게 어떤 인생 최초의 합격일 거 아니야. 뭐 특별히 특목고 같은데 진학하지 않았다면 대학의 합격이 최초의 합격일 가능성이 높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정말 아까 전에 말했듯이 뭐 특출난 사람이 아니고서야 제일 쉽고 안정적으로 뭔가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저거는 뭐 틀렸을 수도 있지만 공정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채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잖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래도 그에 상응하는 뭐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뭐 환상일지도 모르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 그거 환상인 거 막 밝혀졌잖아. 막 채용 비리 막. 그렇지.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야라는 생각을. 왜냐하면 저게 공정하지 않다고 했을 때 개개인이 그거를 바꾸려고 노력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 공정하다고 약간 믿는 거지. 실제로 아닌 것 같더라도 안 공정하면 어쩌지가 없으니까. 그치. 어쩔 도리 없지. 그냥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그냥 나머지 포션에서 내가 안 공정하지만 나는 어쨌든 회사에 취직하는 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거지. 공채 이 책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
공채나 공모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그거 자체가 어. 나쁘다는 이야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지. 아니고 그런 좀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 성에 한 번 들어가면 지금 이제 사람들이 절대 그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 당선과 합격이 계급을 만드는 거야. 그렇지. 그런 그 구조 자체가 성벽을 낮춰야 되고 들어가고 나가는 게 좀 지금처럼 경직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울대가 학벌주의가 문제라고 서울대를 없애는 게 해결책이 아니고. 그렇지. 그러면은 뭐 고대나 연대가 또 그 자리에 대신하고 똑같은 거지.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되게 많은 게 보장이 되면 되게 들어가고 싶어지지. 그쵸. 근데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쓰는 거야. 이 책에 그 사시 폐지 반대, 사시 존치 시위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 약간. 고시 또 고시에 대해서 또 좀 네가 아니까. 그렇죠. 내가 고시를 좀 했었지. 고시. 사실 내가 고시를 하려던 목적은 순수하지가 않았거든. 뭔데 뭐? 평생할 공부, 평생할 고생을 몰아서 몇 년에 하고 합격한 뒤에 편하게 일생을 살자. 그래도 일해야 되잖아. 일을 해야 되지.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했는데 이게 공부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붙어도 겁나 고생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의욕도 떨어지고 핑계긴 하지만 되게 약간 나는 원래 붙는 건데 내가 포기했다 이런 느낌이야 지금. 그건 아니긴 한데 그것도 이제 1% 정도 의욕을 떨어뜨리는데 영향이 있었다. 그럴 수 있지. 근데 어쨌든 애초에 내가 이거 고시를 하려고 한 이유는 몰아서 고생하고 평생 편하게 살자 이런 생각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합격을 하고 나면 경쟁하지 않고 순탄한 삶을 누리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시기니까 지금 세대가 20대들은 공정한 것이 무엇인가에 되게 집착. 평등이 아니라 공정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평등이 중요한 가치라면 평등은 이런 거잖아. 막 만약에 어떤 뭔가를 못 가진 사람이 있어, 뭐 장애가 있다든지, 뭐 돈이 없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리랑 비슷하게 뭔가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사람한테 더 많이 줘서 맞춰주는 게 평등인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공정이 얘들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형식적 평등 이런 게 되는 거니까 뭐 절차적 평등. 네가 말한 뭐 그 좀 차상위 계층한테 뭘 지원해 주는 거는 실질적인 상태에서 평등을 주는 거라면 그러니까 공정하다는 거에 집착을 하지. 그러니까 능력주의, 노력을 통해서 획득을 해야 하고 그 과정, 심사 과정이 공정해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자들이 군대를 안 가는 건 공정하지 않은 거야. 이건 평등의 이슈가 아니라 공정의 관점으로 보면 공정하지 않은 거지. 장애인들이 뭔가를 받는 거는 공정하지 않은 거. 약간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지. 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거. 어렵네. 근데 이제 공모 공채 많이 그 유일한 뭐 채용이나 등단의 방법이라고 했을 때 그건 이제 폐해가 되지만 그걸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면 그것도 나는 그거야말로 난 공정할까? 막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 그 미국 같은 데는 다 아는 사람이 꽂아주잖아. 그러니까 네트워킹이 제일 핵심이고 완전 목숨 걸잖아.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러니까 뭐 수단 이런 거를 가난한 사람이랑 중산층이랑 부자들 이렇게 해서 나눠놨는데 부자들한테 중요한 건 커넥션인 거야. 이 사람은 인적 네트워크, 커넥션 이게 자기의 자산이고 이거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이게 자기의 모든 것의 기반인데 뭐 그러니까 자기의 부에 그러니까 어떤 것이 부라고 생각하냐 하면 그 사람은 약간 커넥션 이런 식으로. 이 방법을 공채를 안 하고 특채를 한다가 해결책이 아니고 그렇지.
공채는 나쁜 시스템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아니고 그것도 아니지. 모든 게 다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들어갈 수 있는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야 한다. 진입 장벽도 낮아야 되고 그리고 그 자격을 한번 획득했을 때 공고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항상 그에 맞는 자격을 실제로 그에 맞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안 되면 나와야 된다. 여기 보면은 뭐 영어 교사들 토익 뭐 1,000만 원 들여서 해외 연수 보내는데 토익 점수가 450, 뭐 300 몇 점에서 450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아, 그래? 근데 이거는 그나마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영어 교사들의 그 성적을 테스트를 해서 결과가 있는데 애초에 어떤 곳에서도 그 교사들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일은 없다고. 그렇지. 그런 거 의심하지 않잖아. 그렇지. 변호사들이 알고 있는 법 상식이 진짜인가 시험 보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인 것 같아. 그러려면 결국에는 기득권층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걸 내려놓기는 해야 되겠다. 쉽지 않겠다. 하겠냐? 될 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로는 되게 이상적이긴 한데 그치. 이거는 근데 이런 거 되려면 진짜 어떤 커다란 시스템의 개혁이 확 들어오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서 이게 된다. 이딴 거는 다 그거는 안 되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만약에 해. 근데 여기 들어가잖아. 변한다고. 바뀌지. 그렇게 안 된다고 그게. 그리고 여기에서 그런 이 성벽이 공고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로 또 이제 정보 비대칭을 들더라고. 왜냐하면 나 자꾸 회사를 예로 드는데 왜냐면 나는 회사다니니까. 회사는 인재를 뽑을 때 한 번 뽑고 나면은 쉽게 자를 수가 없잖아. 정규직이 되면. 그러면은 어쨌든 그래도 좀 공인된 사람을 그 사람 범죄도 안 저질렀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뭐 공인이라는 게 그거 자체도 이제 실제로 능력이 얼마인가와는 상관성이 없지만 우리가 보는 지표들 뭐 필기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았고 뭐 대학도 뭐 괜찮고 뭐 영어 성적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뽑는다는 거지. 위험을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실제로 업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일을 시켜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런 지표들로 사람들을 뽑고 그리고 뭐 사람들도 소설책 읽을 거를 고를 때 실패하고 싶지 않으니까 등단 작가 위주로 한다고 하고 물론 나는 뭐 그런 거 따져본 적이 없지만 뭐 많이 읽어야지 뭐. 그렇지. 나는 읽지 않으니까 그런다고 하고 그리고 구직자 입장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맞아. 어떤 정보가 없잖아.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대기업이면은 월급은 제대로 주겠지 망하진 않겠지 이러면서 대기업에 다 몰리게 되고 그리고 변호사를 우리가 또 고용을 선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형 로펌 쪽으로 가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 몇 년 전에 변호사들 승소율 뭐 이런 것들 다 빅데이터를 모아놓은 사이트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있대. 근데 몇 달 만에 거대한 소송에 휘말렸다고 변호사들한테. 그렇지. 자기들이 직접 하면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정보 비대칭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충분히 있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시도를. 왜냐하면 이미 기득권층에 대한 그걸 알려주고 싶지 않으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유지할 수 있는데 노력하라고 하면 하기 싫지. 반발에 부딪히니까 그렇다고 하더군요. 내가 하나 그 공모전 뭐 이런 등단 계급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책에서 소개된 것 중에 나도 좋다고 생각을 한 게 밀리의 서재라는 어플 막 요새 유튜브 보면 계속 광고 뜨던데 난 한 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괜찮은 사업 모델이 있더라고. 나도 인터넷에서 광고 봤어. 온라인 도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에서 회원들이 자기의 추천 도서 리스트와 서평으로
가상 서재를 만들고 방문자가 그 서재를 통해서 책을 구매하면 서재 주인에게 수수료가 돌아가도록 하면 어떨까? 윌리의 서재가 추진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일부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진짜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어필해서 수익을 얻는 모델인 거잖아. 그럼 되게 생각하지 못한 책들을 그치. 건질 수가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독립서점 주인이 되는 그런 느낌인 거지. 이렇게 좀 플랫폼 사업 요새 다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회사 그냥 다닌다며. 회사는 다녀야지. 회사는 다니는데 로또가 돼도 회사를 다니지. 당연하지. 왜냐하면 안정적인 건 정말 소중한 거거든. 맞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 재밌는 책. 재미있는 책. 그거 맞잖아.